홀레날 머슴의 딸이라 뺨을 맞은 새색시, 그 아비가 부잣집 곳간을 통째로 무너뜨린 이야기. 머슴년 딸 주제에 감히 내 아들과 혼인을 하겠다고? 이 정도 수모는 달게 받아야 할 것이야.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손바닥이 허공을 가르는 소리가 홀레청 안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새색시의 흰 뺨 위로 새빨간 손자국이 선명하게 번지는 것을 그 자리에 있던 하객 200여 명이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상좌에 앉은 시어머니 위시마님의 기세가 그만큼 서슬퍼렇게 날이 서 있었으니까요. 과연 머슴의 딸로 태어나 평생을 밑바닥에서 살아온 강덕순의 아비, 강치복이라는 사람의 진짜 내력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딸을 짓밟은 위 부호 집안은 그 오만함의 대가를 어떻게 치르게 됐을까요? 조선 숙종 임금 치세의 어느 늦가을이었습니다. 충청도 어느 고을의 번듯한 홀레청에는 이른 아침부터 하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소슬 대문 안쪽 마당에는 청홍 초롱이 줄지어 달렸고 색동 비단 병풍이 앞마당을 빙 둘러쌌습니다. 사랑채 대청에는 이미 어른들이 자리를 잡았고 행랑채 쪽에는 음식 나르는 일꾼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새색시 강덕수는 원삼을 곱게 차려입고 족두리를 쓴 채 긴 눈을 내리깔고 정해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덕수는 상민 신분의 아비 강치복이 애지중지 키워낸 외동딸이었습니다. 신랑 위주는 이 고을에서 손꼽히는 부호위, 첨지 집안의 외아들이었습니다. 집안의 격으로 보자면 도저히 맺어질 수 없는 혼사였지만 위 첨지가 오래전에 강치복에게 진 은혜가 있었던지라 이 자리가 마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혼례 절차가 채 시작되기도 전에 안채 쪽에서 갑작스러운 기척이 일었습니다. 신랑의 어머니 위씨 마님이 치맛자락을 끌며 성큼성큼 걸어 나온 것이었습니다. 위씨 마님은 남편 위첨지가 없는 틈을 타 평소 벼르던 말을 꺼내려 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상민 출신 며느리를 처음부터 탐탁지 않게 여겨왔고 홀레날조차 그 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머슴년 딸 주제에 감히 내 아들과 혼인을 하겠다고? 이 정도 수모는 달게 받아야 할 것이야. 위시마님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홀레청 전체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200명 가까운 하객들이 일제히 숨을 멈췄습니다. 강덕순의 흰 뺨에는 붉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덕순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 떨어졌지만 그녀는 꾹 참으며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삼종지도, 삼총지더의 가르침을 익혀온 그녀로서는 시어머니 앞에서 고개를 드는 것 자체가 허락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너 같은 상민 집안 출신이 우리 위씨 집안과 짝을 이룬다는 게 말이나 되느냐? 위씨 마님이 다시 한번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청사초롱의 불빛 아래에서 벌어지는 이 광경은 너무나도 대조적이었습니다. 온 집안의 경사를 기원해야 할 홀레 마당에서 신부가 공개적으로 수모를 당하고 있었으니까요. 어머님, 제발 거두어 주십시오. 오늘은 홀레 날이옵니다. 신랑 위준이 황급히 끼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위시마님은 아들을 날카롭게 쏘아봤습니다. 너는 입을 다물어라. 이건 어른이 처리할 일이야. 위주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어릴 적부터 어머니의 위세에 짓눌려 살아온 그에게는 맞받아칠 용기가 없었습니다. 장유유서, 정려 여슈의 가르침이 몸에 배어있는 그로서는 어머니의 말에 공개적으로 거역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양반 어른들은 부채로 입을 가리며 탄식을 삼켰고 상민 하객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혀를 찼습니다. 저기 신부 아비를 좀 보시게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소이다. 딸이 저리 당하는데 어느 아비 가슴인들 멀쩡하겠소. 저런 시어머니를 만나다니 참으로 가엾은 신부로세. 하객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강치복은 두 주먹을 꽉 쥔 채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차가운 분노가 깊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어렵게 키워낸 딸이 이처럼 공개적으로 수모를 당하는 모습을 보는 아비의 심정은 말로 형언할 수가 없었습니다.
덕순이 아비를 향해 눈으로 작은 신호를 보냈습니다. 참아달라는 간청이었습니다. 강치복은 딸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복수의 불씨가 조용히 그러나 거세게 타오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소녀 괜찮사옵니다. 소녀가 참겠습니다. 오늘만 넘기면 되오니까요. 덕순이 겨우 들릴 듯 말 듯 속삭였습니다. 그러나 강치복의 마음속에는 흔들리지 않는 결심이 이미 단단히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위씨 마님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상황이 흘러가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상민 출신 신부를 공개적으로 굴복시켜 집안의 위세를 세웠다고 흡족해 했습니다. 앞으로도 분수를 알고 살아야 할 것이야. 우리 위씨 집안에 패끼치지 말고 조용히 살라고. 예, 어머님. 앞으로 잘 받들겠습니다. 덕순이 이마가 거의 무릎에 닿을 듯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 순간 강치복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30년을 피땀 흘려 키워낸 딸이 이런 수모를 당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그 어떤 고통보다도 쓰라렸습니다. 혼례는 그렇게 차갑게 얼어붙은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됐습니다. 하객들은 내내 수군거렸고 새색시는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신랑 위준조차 어머니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신부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5일장 날보다 더 많은 사람이 모인 혼례마당에 잔치의 흥은 이미 식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경사스러운 자리이구려 두 분이 오래오래 해로하시기를. 그러나 말을 건네는 이의 표정도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형식적인 덕담들이 오갔지만 분위기는 끝내 풀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이들이 조금 전에 벌어진 일을 떠올리며 불편해했으니까요. 강치복은 혼례 내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차가운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오늘 일은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의지가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혼례가 끝나고 덕순이 아비에게 다가왔습니다. 눈가에는 아직도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송구하옵니다. 아버님 체면을 이토록 구겨드려서. 강치복은 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괜찮다. 네가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아비는 괜찮으니 걱정하지 마라. 그러나 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위씨 마님과 미 부호 집안에 대한 철저한 복수를 이미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세상 앞에 감춰왔던 자신의 진짜 내력을 드러낼 때가 마침내 온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강치복은 홀로 사랑채 서한 앞에 앉았습니다. 서한 위에는 위 부호 집안과 관련된 장부 문서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등잔 심지 하나가 가느다랗게 타오르는 가운데 그는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위씨마님, 그대는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감히 내 딸을 건드렸구나. 강치복의 내력은 이 고을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비밀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소소한 행상과 전답 몇 마지기를 가진 평범한 상민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팔도의 네로라 하는 부자 집안들도 두려워하는 장부 사냥꾼이었습니다. 그의 내력은 이러했습니다. 강치복은 젊은 시절 머슴의 아들로 태어나 신분이 미천했습니다. 천민 잼민의 굴레를 쓴 채 남의 집 행랑채 한 귀퉁이에서 잠을 자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러나 그는 남들이 잠든 밤에도 혼자 불을 밝혀 공부했고 남들이 쉬는 명절에도 홀로 일했습니다. 5일장이 서는 날마다 각지의 보부상 패거리를 따라다니며 팔도 물산의 흐름과 부잣집 살림살이를 손금 보듯 꿰뚫게 됐습니다. 장날 객주집 한켠에서 여러 고을 상단, 상태의 출납 장부를 들여다보며 숫자 읽는 눈을 길렀습니다. 마침내 여러 해 동안 모은 곡식으로 납속납속하여 면천 면첸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신분이 상민 정민으로 오른 뒤에는 여러 고을 수령 밑에서 산원사년 역할을 맡으며 세곡 서곡 장부와 전답 대장을 감정하는 일을 수십 년 동안 해왔습니다. 세곡의 흐름이 이상한 집, 도조, 돛주, 수입이 맞지 않는 집, 타 고을로 몰래 재물을 빼돌리는 집. 강치복이 한번 장부를 들여다보면 어느 집의 부정이든 귀신처럼 찾아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그의 별명은 장부 귀신,
정부 괴션이었습니다. 그가 조사에 나선다는 소문만 돌아도 인근 부잣집들은 밤잠을 설쳤습니다. 하지만 강치복은 딸 덕순이 태어나면서 그 일을 완전히 접었습니다. 조용한 상민의 삶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딸에게는 절대로 아비의 과거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아비로 살고 싶었어. 딸이 나를 무서워하면 안 되니까 강치복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딸아, 아비가 누구인지 이제 보여줄 시간이 왔구나. 강치복은 홀레날 덕순이 원삼을 입고 환하게 웃던 모습을 그린 그림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홀레마당에서 그녀는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는 등잔을 당기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머슴의 아들로 태어나 납속으로 겨우 면천을 얻은 자신이 이 고을에서 가장 세력 있는 부호 집안을 상대로 직접 나선다면 어찌 될 것인가. 상민이 부호를 고발한다는 소문 하나만으로도 고을 향리들의 눈에 띄어 오히려 역으로 탄압받을 수 있었습니다. 면천을 얻은 지 10여 년이 지났어도 그는 여전히 관아 어른들과 직접 마주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위 부호 집안의 눈밖에 나기 전에 자신의 신분부터 문제가 될 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혼자 나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이 일을 대신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새벽, 강치복은 몰래 서찰 한 통을 썼습니다. 낮에 움직이면 눈에 띌 수 있었습니다. 자신 같은 면천 상민이 5일장 밖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다니면 어떤 뒷말이 나올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인근 고을 5일장 객주집에 자리를 잡고 문서 감정 일을 맡고 있는 중인 종른 신분의 민달복에게 서찰을 보냈습니다. 10년이 넘도록 왕래가 없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예전에 강치복과 함께 여러 집안의 장부를 살폈던 동료였고 그의 능력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서찰 심부름꾼 편에 쪽지를 보낸 지 이틀이 지나 민달복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는 저물역을 골라 행랑채 쪽문으로 들어섰습니다. 자신이 이곳에 왔다는 것이 알려지면 강치복에게 불필요한 의심이 쏠릴 수 있었으니까요. 어른, 정말 오랜만이옵니다. 무슨 일로 사람을 보내셨습니까? 설마 다시 그 일을 하시려는 건 아니시겠지요? 도움이 필요하네. 위 부호 집안 알지? 위 부호, 첨지댁 말씀입니까? 이 일대에서 손꼽히는 재산가 아닙니까? 전답도 넓고 곳간도 여럿이고 요즘 날로 새를 불리고 있지요. 무슨 일이십니까? 내 딸을 건드렸어. 그 한마디로 민달복은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강치복이 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민달복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른, 제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저는 중인이니 가명 이방 어른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른께서는 절대 직접 나서시면 아니 됩니다. 면천을 얻으신 지 10여 년이 되셨어도 관아 어른들 눈에는 아직도 예전 신분이 보이는 법이옵니다. 상민이 고을 부호를 고발했다가 오히려 무고죄로 역풍을 맞는 경우를 저도 여럿 보았습니다. 모든 것은 제가 대신 움직이겠습니다. 어른께서는 문서만 만드시면 됩니다. 강치복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달복의 말이 옳았습니다. 아무리 장부 귀신 소리를 들어온 자신이라도 상민의 몸으로 부호 집안을 정면으로 건드렸다가는 관아에서 오히려 자신이 먼저 문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조선 땅에서 상민으로 사는 법이었습니다. 알겠네. 자네가 앞에 서고 내가 뒤에서 문서를 만들지. 내 이름은 절대 드러나지 않도록 해주게. 명심하겠습니다요. 며칠만 시간을 주십시오. 고맙네. 옛날처럼 철저하게 해주게. 강치복은 밖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민달복과 박산원이 발로 뛰며 정보를 모아왔고 강치복은 그것을 받아 사랑채 서원 앞에서 홀로 분석했습니다. 누군가와 직접 만나야 할 때면 반드시 민달복을 앞세웠습니다. 상민이 여러 사람을 만나고 다닌다는 것 자체가 고을 향리들의 눈에 수상하게 보일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서안 위에 펼쳐진 문서들을 들여다보던 강치복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쇠고개의 흐름이 이상해. 수확량은 해마다 늘어난다 하는데 실제 창고에 남는 양이 도통 맞지 않아. 이건 재물 운용에
어딘가 문제가 있다는 신호야. 그의 오랜 경험으로는 이런 패턴이 나타날 때 대부분 재물을 감춰두거나 장부를 조작하는 일이 뒤따랐습니다. 정상적인 농사와 거래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곡물 흐름이었습니다. 자세히 봐야겠어. 틀림없이 숨겨둔 게 있을 거야. 사경 습경이 넘어서야 강치복은 등잔불을 껐습니다. 이미 위 부호 집안의 기본적인 재물 구조는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나 혼자서는 절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밝혀지려면 민달복과 박산원이라는 두 중인의 어깨를 빌려야만 했습니다. 다음날 새벽, 강치복은 문서에 나타난 허수아비 명의 행상인의 흔적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한양시전, 시의 객주, 충청도 오일장의 도거리꾼, 전라도까지 내려간 보부상 물주, 재물이 이처럼 여러 사람을 거쳐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명백히 재물의 출처를 감추기 위한 수법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실제로 확인하러 다니는 것은 민달복의 몫이었습니다. 강치복은 그가 가져오는 정보를 받아 서한 위에서 퍼즐을 맞추는 역할만 했습니다. 날이 밝을 무렵 전체적인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위 부호 집안은 표면적으로는 건실한 지주였지만 실제로는 각종 부정한 재물이 오가는 통로였습니다. 소작인들에게 받은 부당한 도조, 나라에 바쳐야 할 세금을 가로채기 위한 허위 거래, 심지어 고을 관아의 향리들에게 은밀히 건네는 뇌물까지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의심아님, 네가 내 딸의 뺨을 친 순간 네 집안은 이미 끝난 것이야. 강치복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확신 뒤에는 또 하나의 다짐이 있었습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절대로 자신이 직접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이죠. 며칠 후 민달복이 다시 저물력을 골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도 행랑채 쪽문으로 들어섰습니다. 어른, 이거 정말 심각하옵니다. 민달복이 강치복이 정리한 자료를 보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불과 열흘 만에 이런 방대한 문서를 정리한 것이 놀라웠습니다. 허수아비 명의 행상인만 10곳이 넘습니다. 감춰둔 재물 규모는 최소한 이 고을 한해 세 곡의 몇 배는 될 것 같습니다. 강치복이 자료를 꼼꼼히 설명하며 보여줬습니다. 민달복이 발로 뛰며 수집한 정보와 자신이 분석한 내용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이 정도면 가명가밍에 고발장을 올릴 수 있겠어. 달부가, 자네가 고발인으로 나서야 해. 내가 직접 나서면 위 부호 집안에서 상민이 부호를 무고했다고 역으로 물고 늘어질 거야. 자네는 중인이니 관아에서도 받아줄 것이고 설령 문초를 받는다 해도 내가 만든 이 증거들이 자네를 지켜줄 거야. 민달복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위 부호 집안은 이 고을 향리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고발장을 접수하기도 전에 향리들 귀에 들어가면 오히려 자신이 먼저 화를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요, 어른. 허나 한 가지를 분명히 해두고 싶습니다. 이 고발이 가명에 접수되는 순간 저는 고발인으로 모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위 부호 집안에서 무고를 주장하고 나를 잡아들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른께서는 그때도 절대 직접 나서시면 아니 됩니다. 문서로만 저를 지원해 주셔야 합니다. 알겠네. 자네가 어려움에 처하면 내가 만든 문서들이 자네를 지켜줄 거야. 내 목숨을 걸고 그 문서들을 완벽하게 만들겠네. 민달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면천 상민과 중인이 목숨을 걸고 부호에 맞서는 일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건 더 충격적인 내용이옵니다. 민달복이 또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고을, 관아 향리들과 주고받은 뇌물 흐름을 보여주는 것들이었습니다. 고을 이방리, 관과 향리들에게 해마다 상당한 양의 곡식과 전체니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요. 이 때문에 어른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향리들이 위 부호 편이라면 고발장이 접수되기도 전에 우리 동향이 새어나갈 수 있습니다. 강치복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큰 문제였습니다. 단순히 부호의 장부 부정만이 아니라 관아 향리까지 연루된 거대한 사건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향리들이 위 부호 편이라면
고발 과정 자체가 매우 위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전략을 바꿔야 해. 가명과 관찰사 두 곳에 동시에 올려야 해. 어느 한쪽이 막히더라도 다른 쪽에서 받아줄 수 있도록 말이야. 그래야 향리들이 손을 쓸 틈이 없어. 현명하십니다, 어른. 이방편으로 고발장을 올리면 형방을 거쳐 감사 어른께 올라가는데 그 과정에서 향리들이 손을 댈 수도 있습니다. 관찰사 어른께는 제가 직접 진정서를 들고 찾아가겠습니다. 중인이라면 감히 문전박대까지는 못하겠지요. 강치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간 오일장과 상단을 거치며 다져온 인맥이 이제야 빛을 발할 때가 왔습니다. 단, 그 인맥을 움직이는 것은 자신의 몸이 아니라 민달복과 박산원의 발이어야 했습니다. 좋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자. 30년 만에 다시 칼을 빼는 거야. 허나, 이번에는 내가 칼을 쥐지 않고 자네들 손에 칼을 쥐어주는 것이야. 그의 눈에는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딸을 모욕한 대가를 치르게 할 시간이 온 것이었습니다. 강치복은 박산원에게도 서찰을 보냈습니다. 직접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자신 같은 상민이 관아의 산원을 찾아다닌다는 소문이 나면 어떤 오해를 받을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서찰을 받은 박산원이 저물녘에 민달복을 통해 강치복의 사랑채를 은밀히 찾아왔습니다. 자네, 정말 오랜만이구먼. 무슨 일로 서찰을 보냈는가? 박형, 위 부호 첨지댁 아시죠? 혹시 그 집안과 거래해 본 적 있으십니까? 위 부호? 아, 그 집. 몇 해 전에 고을 수령이 바뀌면서 장부 조사가 한 차례 있었는데 별 탈 없이 넘어갔지. 그때 내가 관아에서 자문을 좀 해줬거든. 그때 혹시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까? 박산원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몇 해 전 일이지만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외지 행상인 쪽 거래에서 좀 이상했어. 용역 명목으로 나간 전체니 실제 내용과 영 맞질 않더라고. 근데 왜 갑자기? 자세한 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그때 자료가 남아있습니까? 당연히 있지. 장부 조사 문서는 다 보관해 두거든. 필요하면 언제든지 가져가게. 단, 이 자료를 이용하다가 내 이름이 거론되면 나는 모른 척할 수밖에 없어. 중인이라도 위 부호 집안 향리망에 걸리면 곤란해지거든. 강치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선 땅에서 부호에 맞선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이 순간만큼 절실하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신분 때문에 자신을 돕는 사람들조차 이름을 숨겨야 했습니다. 그날 저물역의 박산원은 강치복에게 위 부호 집안의 장부 조사 문서를 건네줬습니다. 두꺼운 문서 묶음 속에는 당시 검토했던 내용이 빠짐없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것 봐. 외지 행상인 명목으로 나간 전이 너무 많아. 실제 내용과 맞지 않거든. 당시에도 의심스러웠는데 명확한 증거가 없어서 넘어갔어. 강치복이 자료를 살펴보니 의심스러운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가짜 거래의 흔적들이 문서 곳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역시 그때부터 문제가 있었군. 고맙소, 박형. 큰 도움이 됐습니다. 소작인 대표와의 만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강치복이 직접 나서지 않았습니다. 민달복이 5일장에서 소작인 대표를 만나 사정을 들었고 소작인 대표가 그동안 모아온 문서들을 민달복 편에 보내왔습니다. 소작인 대표가 보내온 문서 묶음 속에는 위 부호 집안의 수탈 행위를 증명하는 각종 자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계약서와 실제 지급 내역이 다른 것, 일방적인 도조 인상 통보문, 대금 지급 지연에 항의한 문서까지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이웃 농군들의 진술까지 받아두고 있었습니다. 민달복이 소작인 대표의 말을 강치복에게 전했습니다. 이 정도면 사또시떡게 고발할 만하다 하더이다. 하오나 우리 같은 상민이 부자 상대로 어찌하겠냐고 그냥 참고 사는 거라 했습니다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요. 강치복은 소작인 대표의 사정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자신도 그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상민이 부호에 맞서려면 얼마나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이제는 참지 않아도 된다고 전해주게. 내가 반드시 해결해 드리리다. 단, 그분들 이름은 끝까지 문서에 드러나지 않도록 할 거야.
며칠 후 뜻밖의 제보자가 나타났습니다. 위 부호 집안에서 마름의 심부름을 받아 장부 관리를 맡았던 전직 머슴이었습니다. 민달복의 지인을 통해 연결된 사람이었습니다. 이번에도 강치복과 직접 만나는 것은 금물이었습니다. 면천 상민과 전직 머슴이 한자리에서 만나 무언가를 주고받는다면 고을 향리들에게 눈에 띄었을 때 어떤 오해를 받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민달복이 대신 그를 만나 이야기를 듣고 그가 가져온 두루마리를 받아 강치복에게 전달했습니다. 두루마리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빼곡했습니다. 허위 문기원기로 처리된 거금의 지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외지 거래 내역, 고을 향리들에게 전달된 뇌물 명세까지 모든 것이 다 있었습니다. 민달복이 전직 머슴 김쇠돌의 말을 전했습니다. 소인이 직접 처리했던 것들이라 하옵니다. 당시에 너무 괴로워서 증거로 남겨뒀다 하더이다. 마름 어른이 시키는 대로 가짜 서류를 만들고 허위 장부를 써야 했다고요. 강치복은 눈을 감았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자신처럼 낮은 신분으로 태어나 부호의 명에 따라 허위 장부를 써야 했던 그 사람의 괴로움이 느껴졌습니다. 동시에 그 양심이 이제 자신의 복수를 완성해줄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됐습니다. 달보가 그분께 고맙다고 전해주게. 이름은 절대 문서에 올리지 않겠다고도 말이야. 보름이 채 되지 않아 강치복의 서한 위에는 위 부호 집안의 부정을 증명하는 수많은 문서들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그러나 강치복 자신은 단 한 번도 사랑채 밖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민달복과 박산원을 통해 이뤄졌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가명에서도 관찰사 어른께서도 어디서든 조사할 수 있을 만큼의 증거가 모였어. 이제 달보기와 박산원이 앞에 서면 돼. 내 이름은 끝까지 뒤에 남아야 해. 덕수는 신혼집 안채에서 서방님 위준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혼인한 지 열흘이 지났건만 아직도 홀레마당에서 일어난 일이 마음 한구석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행랑채 쪽에서 심부름꾼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님, 시어머님께서 급히 안채로 들어오라 하십니다. 덕순이 시어머니 처소로 들어서자마자 위시마님의 싸늘한 목소리가 맞았습니다. 네, 아비가 우리 집안 장부를 캐고 다닌다더구나. 이게 무슨 짓이냐. 덕수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무엇을 조사하고 있다는 것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소녀는 알지 못하겠사옵니다. 아버님이 뭘 하셨다는 것입니까? 모르는 척 하지 마라. 네 아비가 우리 집 장부를 캐고 다닌다는 거 다 알고 있어. 이것저것 캐묻고 다니면서 말이야. 위시마님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네 아비한테 당장 그만두라고 전해라. 안 그러면 너희 신혼이 지옥이 될 거야.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어머님, 소녀는 정말 아무것도 알지 못하옵니다. 아버님이 뭘 하셨다는 것인지요. 위시마님은 대답 대신 덕순을 냉정하게 내쳤습니다. 서방님, 무슨 일이 있었소? 얼굴이 새파래졌구려. 위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이 아버님이 집안 장부를 캐고 다니신다시며 불같이 화를 내십니다. 그만두지 않으면 우리 신혼이 지옥이 될 것이라고 위협까지 하시고요. 위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소술대문 안팎으로 드나드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고 어머니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아마 오해이겠지요. 장인어른이 뭘 하시겠소. 소소한 행상을 하시는 어른인데. 하지만 위준의 말과 달리 위시마님의 위협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덕순에게 심부름꾼을 연달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덕순에게 또 기별이 왔습니다. 네 아비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네 서방을 우리 집에서 내쫓을 줄 알아. 내가 한마디만 하면 되거든. 어머님, 제발 거두어 주십시오. 아버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정말 무슨 일인지는 소녀도 알지 못하옵니다만 확실하게 전해라. 우리를 건드리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너희 신혼살이가 얼마나 비참해질지 각오하라고. 덕수는 눈물을 흘리며 서방님을 바라봤습니다. 서방님, 어찌하면 좋겠소. 어머님이 계속 이러시면. 위준도 난감한 표정이었습니다. 덕수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에게 심부름꾼을 보냈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님, 시어머님이 아버님이 집안 장부를 캐고 다니신다며 위협을 하십니다.
그만두지 않으면 신혼이 지옥이 될 것이라 하시고요. 강치복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또 뭐라 하더냐? 서방님을 집에서 내쫓겠다 하시고 신혼이 비참해질 것이라 하십니다. 아버님, 정말 뭔가 하고 계신 겁니까? 그 순간 강치복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딸을 한 번 모욕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직접 위협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알겠다. 걱정하지 마라. 아비가 처리하마. 아버님, 그냥 그만두십시오. 소녀 괜찮습니다. 참을 수 있습니다. 덕순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겠다. 내가 참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딸아, 아비가 누구인지 이제 보여줄 때가 됐구나. 더 이상 네가 고통받게 하지 않겠다. 아버님, 넌 아무 걱정 말고 행복하게 살기만 해라. 아비가 모든 것을 해결할 테니 앞으로는 어느 누구도 너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거야. 심부름꾼이 돌아가고 강치복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위시마님이 딸을 직접 위협했다는 것은 도전장을 내민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제 모든 선을 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달보가, 나야. 계획을 앞당겨야겠어.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 민달복이 놀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어른? 목소리가 심상치 않습니다요. 위시마님이 내 딸을 직접 위협하기 시작했어.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 알겠습니다요. 허나 어른 서두르다. 우리 동향이 새어나가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됩니다. 가명 이방리방. 어른께 고발장이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저도 위 부호 집안의 표적이 됩니다.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만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습니다. 달보가, 자네가 어려움에 처하면 내가 만든 문서들이 반드시 자네를 지켜줄 거야.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예, 그렇다면 움직이겠습니다. 모든 문서를 정리해서 내일 가명 이방 어른께 고발장을 올리겠습니다. 가명 이방 편에 고발장을 올리고 관찰사 어른께도 따로 진정서를 올리고 고을 저작거리에는 벽서비쇼까지 한꺼번에 붙이는 거야. 향리들이 한쪽을 막더라도 다른 쪽은 뚫릴 거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요.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강치복의 사랑채는 전쟁을 앞둔 작전실 같았습니다. 서한 위에는 위부호 집안의 부정을 증명하는 수백 장의 문서들이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서를 들고 관하로 나설 사람은 강치복이 아니었습니다. 달보가 가명 쪽 준비는 어떻게 됐나? 민달복이 두꺼운 문서 묶음을 들고 답했습니다. 완벽합니다요, 어른. 내일 가명 이방 어른께 고발장이 접수되면 형방심판을 거쳐 감사스 어른께 보고가 올라가는 절차대로 진행될 것입니다. 이 정도 증거라면 감사 어른이 직접 수사를 지시하실 것입니다. 고발인은 접어든 소인 민달복으로 되어 있사옵니다. 어른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좋아. 관찰사 어른께 올리는 진정서 쪽은 박산원이 담당하고 있는데 이미 준비가 끝났다 하더군. 저작거리 벽서 쪽도 준비됐나? 예. 글 잘 쓰는 선비 어른 세 분이 대기하고 계십니다. 고을 5일장 어기와 객주집 담벼락 곳곳에 붙일 벽서가 준비됐습니다. 그날 저물녘 강치복은 모든 관련자들을 사랑채에 불러 마지막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민달복, 박산원, 전직 머슴 김쇠돌이 보낸 두루마리 사본까지 모두 한자리에 정리됐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해보자. 민달복이 정리된 문서를 펼쳐 보였습니다. 가명 고발용 문서는 감춰진 재물 조성 관련 증거 150장, 세금 포탈 관련 증거 200장, 향리 뇌물 관련 증거 100장입니다. 모든 증거의 출처와 신빙성을 명시했습니다요. 고발인 이름은 소인 민달복 하나입니다. 박산원도 자료를 꺼냈습니다. 관찰사 어른께 올릴 진정서 관련 문서는 총 300장, 허수아비 행상인 관련 자료까지 모두 포함됐습니다. 진정인 이름은 소인 박산원이고 위 어른 이름은 없습니다. 강치복은 모든 문서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어른, 이 정도면 한 번에 끝장낼 수 있겠습니다. 허나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발장이 접수되면 위 부호 집안에서 고발인인 저를 잡아들이라 관하에 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어른께서는 절대 나서시면 아니 됩니다. 증거 문서들이 저를 지켜줄 것입니다. 알겠네. 자네들이 어려움에 처하면 내가 만든 이 문서들이 반드시 자네들을 지켜줄 거야. 그것이 내가 자네들에게 할 수 있는 전부야. 강치복의 눈에는 차가운 결의와 함께 깊은 미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자신의 신분 때문에 이 싸움의 최전선에 남들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 그를 짓눌렀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조선 땅에서 면천상민으로 살아가는 현실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가명 이방께 고발장을 올리고 같은 시각 관찰사 어른께도 진정서를 올리고 사시스스에는 5일장 저작거리에 벽서를 붙이는 거야. 세 방면에서 일시에 터뜨리는 거야. 향리들이 한 곳을 막을 틈도 없이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어른, 혹시 위 부호 집에서 미리 눈치채고 문서를 없앨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그런 여유를 주지 않을 거야. 세 방면에서 일시에 터뜨리면 대응할 틈이 없어. 그게 핵심이거든. 강치복은 딸의 눈물을 떠올리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나는 그날 밤 강치복 어른의 사랑채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등잔불 하나가 흔들리는 창호지 너머로 그 어른이 딸의 홀레날 모습을 그린 그림을 홀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천민으로 태어나 납속으로 겨우 상민의 자리를 얻었으나 그 상민이라는 이름조차 자신의 딸을 지키기 위해 직접 나설 수 없는 굴레였음을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위시마님, 내일 아침이 그대 인생 마지막 평온한 날이 될 거야. 내 딸을 모욕한 대가가 얼마나 큰지 이제 깨닫게 해주겠어. 강치복의 독백과 함께 복수의 마지막 밤이 깊어갔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고 이제 실행만 남았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중인 민달복이 가명 이방을 직접 찾아가 위 부호 집안에 대한 고발 문서를 접수했습니다. 형방을 거쳐 감사 어른께 보고가 올라가는 데는 반나절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박산원이 관찰사 어른을 찾아가 진정서를 올렸습니다. 수십 년 묵은 부정의 실체가 마침내 세상 밖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강치복은 그 모든 순간에 사랑채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직접 나서지 않았습니다. 나설 수 없었습니다. 감사 어른이 고발 문서를 받아보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토록 치밀하게 정리된 고발 문서는 일찍이 본 일이 없구나. 고발인이 중인이라 하였으나 이 뒤에 장부의 정통한 전문가가 있음이 분명하다. 바로 조사에 착수하라. 사시 스스가 되어 위씨 마님은 평소처럼 이웃 마나님들과 안채해서 다과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솥을 대문 쪽에서 요란한 기척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밖을 내다보니 가명 포졸들이 줄을 지어 들어오고 있었고 5일장 저잣거리 곳곳에는 벽서가 나붙기 시작했습니다. 위 부호 첨지마님께 여쭙겠습니다. 감춰두신 재물 의혹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위씨마님은 당황했습니다. 감춰둔 재물이 뭐요?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허수아비 행상인을 통해 재물을 은닉한 의혹은 사실입니까? 소작인 수탈과 도조 지급 지연 문제는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포졸들의 추궁이 쏟아졌습니다. 위시마님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잠깐이요. 이게 무슨 일이요? 홀레마당에서 며느리분께 행하신 일에 대해서도 이미 고을 곳곳에 증언이 퍼지고 있습니다. 위시마님은 쓰개치마로 얼굴을 가리며 급하게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같은 시각 위 부호 집안에는 가명 포졸들과 관찰사 관원들이 각각 영패 링파를 들고 들이닥쳤습니다. 수색 영패요. 모든 식솔은 자리에서 움직이지 마시오. 무슨 일이요? 영패를 보여주시오. 관원이 영패를 보여주자 위 부호 집안 식솔들은 경악했습니다. 장부 관련 문서와 콧간 열쇠를 모두 내놓으시오. 괴짝도 열어주시오. 전과 폐물도 확인해야 하오. 사랑채부터 안채 곳간까지 모든 방이 뒤져졌습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 갑자기 이런 일이? 감춰진 재물이 뭔지 알아? 5일장 저작거리 벽서에 우리 집 얘기가 나왔다던데. 주인 어른은 어디 계시지? 이런 큰일이 났는데. 위 부호 첨지는 급하게 달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오?
재물 은닉과 세금 포탈 혐의로 감형 조사가 시작됐소이다. 협조해 주시기 바라오. 위 부호 첨지는 멍한 표정으로 자신의 사랑채가 뒤져지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3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오일장 저작거리와 객주집 담벼락에는 벽서가 나붙었고 고을 안팎으로 소문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위 부호 집안이 재물 은닉과 세금 포탈 혐의로 감형 조사를 받고 있다. 조사 규모로 볼 때 이 고을 안에 세곡을 훌쩍 넘는 대규모 부정일 것으로 추정된다. 미씨마님은 안채에서 이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그때 위 부호 첨지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인,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오? 저작거리 벽서에 우리 집 얘기가 나온다던데. 소인도 모르겠사옵니다. 갑자기 감형 포졸들이 들이닥쳐서 이것저것 캐묻더라고요. 완전히 준비된 것 같더군요. 위씨마님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설마 그 머슴 출신 영감이 며느리 아비 말이에요. 뭐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런 상민이 우리를 어떻게 해. 위 부호 첨지도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감사가 남긴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 뒤에 장부에 정통한 전문가가 있음이 분명하다. 그 순간 위 부호 첨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상민이라고 해서 무시했던 그 사람이 직접 나서지 않고 남들을 앞세워 자신들을 무너뜨렸다는 것을 그제서야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해질 무렵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위씨마님 개인에 관한 벽서였습니다. 위 부호 첨지댁 안방마님 미씨가 며느리 혼례마당에서 벌인 수탈 행위가 고을 전체에 알려지고 있다. 혼례청 현장을 직접 목격한 하객들의 증언이 퍼지기 시작한 것이다. 머슴년 딸을 며느리로 드릴 수 없다며 신부의 뺨을 때린 충격적인 사건이다. 고을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위씨 마님은 망연자실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위 부호 집안 곳간과 사랑채에 압류 딱지가 붙었습니다. 비단 옷가지와 폐물, 상등품 곡식까지 모든 것이 압류됐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 우리가 무너질 리 없어. 30년간 쌓아온 건데. 위씨 마님이 절규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부와 위세가 하루 만에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고을 곳곳에 나붙은 벽서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소문은 위 부호 집안 몰락의 전말을 낱낱이 알렸습니다. 일개 부호 집안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무너질 수 있었는가? 치밀한 증거 문서와 세 방면의 일제 고발이 결정적이었다. 이 정도로 치밀한 고발은 장부의 정통한 전문가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고발인은 중인이었으나 그 뒤에 누가 있는지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위씨 마님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건드린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를. 단순한 상민 출신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조차 드러내지 않고 복수를 완성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이죠. 다음 날 이른 아침 위씨 마님이 직접 덕순의 신혼집 소술 대문 앞에 찾아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오만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화려했던 비단 치마 대신 수수한 무명 저고리를 입고 있었습니다. 덕순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구나. 위씨 마님이 이마가 땅에 닿도록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혼례마당에서 내게 행한 일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이제야 깨달았다. 네가 얼마나 좋은 아이인지도 몰랐고. 덕수는 시어머니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어머님도 많이 힘드셨을 것입니다. 소녀도 이해하옵니다. 네가 이토록 너그럽게 대해주어 고맙구나. 앞으로는 정말 좋은 시어머니가 되고 싶다.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진정한 화해가 이뤄진 것이었습니다. 덕순아, 괜찮소? 위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감정이 복잡해서요. 우리 어머님께 찾아가 볼까요? 이런 상황에서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소. 덕순이 서방님을 바라봤습니다. 원망할 만도 한데 이런 마음을 가져주는 서방님이 고마웠습니다. 오후에 강치복이 딸을 찾아왔습니다. 아버님, 덕순이 아비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고생 많았다, 딸아. 강치복이 딸을 품에 안았습니다. 아버님, 정말 아버님이 하신 일입니까?
저작거리에 놔두는 그 소문들 말입니다. 그래, 내가 했다. 네가 수모당하는 걸 보고 참을 수 없었어. 아비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다. 아버님은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습니까?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내 딸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야. 강치복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앞으로 누구에게도 고개 숙이지 마라. 넌 당당한 내 딸이다. 예, 아버님. 저녁에 위준이 장인 어른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장인 어른, 송구하옵니다. 어머니가 너무 심하게 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자는가. 이제 다 끝난 일이야. 앞으로만 생각하자. 앞으로 덕순이만 잘 챙겨주게. 예, 반드시 그리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강치복은 딸과 함께 고을 어귀의 조용한 주막에 앉았습니다. 아버님, 정말 고맙습니다. 아버님이 아니셨다면 소녀 계속 고개 숙이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럴 필요 없어. 넌 누구보다 당당하게 살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강치복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이 천민으로 태어나 납속으로 면천을 얻고 여기까지 오셨지만 그 상민이라는 이름조차 직접 나서기 어려운 굴레였다는 것을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아버님은 방법을 찾으셨습니다. 강치복은 딸의 말에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사람은 하늘이 내려준 뜻을 따르면 돼. 신분이 막혀도 하늘은 사람의 마음을 알아본다. 내가 직접 나설 수 없다면 A를 아는 사람들의 손을 빌리면 되는 거야. 그게 내가 배운 가르침이야. 홀레 마당에서 시작된 굴욕은 이렇게 완벽한 복수로 마무리됐습니다. 강치복은 딸을 지켜냈고 강덕수는 당당한 며느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위씨마님도 이제는 진심으로 며느리를 아끼는 시어머니가 됐습니다. 덕수는 이제 누구에게도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 아비가 보여준 강인함을 물려받아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치복은 다시 평범한 아비로 돌아갔습니다.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뒤에서 움직인 그의 복수는 끝났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내는 것이었습니다. 천민의 아들로 태어나 납속으로 면천을 얻고 상민의 굴레 속에서도 30년의 땀으로 쌓은 실력이 마침내 딸을 지켜냈습니다. 신분이 막혀도 A를 세우는 방법은 있었습니다. 부자유친 후즈여 친이 오륜 우룬의 첫머리에 있듯이 아비의 사랑은 어떤 신분의 장벽도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조선 팔도 어느 작은 고을에서 실제로 벌어진 이야기였습니다.